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진짜 주식 테마의 진심인 남자,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이제 일주일이 다 가고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금요일 불금 되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자, 일단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셔야겠죠. 네, 행복한 날님 안녕하세요. 마리텔님 안녕하세요. 봄바람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금요일이에요.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또 신나게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참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쵸?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고 오늘도 발빠르게 미국 증시 이야기 드리면서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관심 갖고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경혜님, 진희투님, 미종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장뽀로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참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만났을 때는 미증시가 혼조세 마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는 시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죠? 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약했어요. 많이 약해서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장이었는데 자, 오늘 또 미증시가 또 좋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한번 기대해보자. 어제와는 다른 하루를 한번 기대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좀 신나게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년 됐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맨날 인사 자주 해주시는 분들 또 눈에 익은 필명이 있으니까 신나네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출근길 주식을 7시부터 7시 반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에 그러니까 못다한 이야기들은 이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퇴근길 주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웬만하면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정이 있을 때는 영상을 좀 못 올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제가 영상 올렸을 때 알림이 갑니다.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매번 가셔가지고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네, 화이팅 합니다. 오늘도 우리 불금 될 수 있도록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아주 좋은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어제 미증시 대단해요. 여러분들 정말 미증시는 대단합니다. 다 다우지수 0.94%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0.97%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0.80%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난번에 혼조세 흐름이 아닌 이번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0.88%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뭔가 좀 아름답죠? 우리나라가 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는 상승이 파란색, 하락이 빨강색이에요. 눈에 띄게 막 아름답게 빨간색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구글, 아마존, 메타고 그리고 뭐 괜찮게 보이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죠? 물론 이제 이전에 그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나 뭐 이제 소재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기술주에 대한 그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쭉쭉쭉 이렇게 포인트만 좀 적어놨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요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해드리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왔고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간세 유예가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면서 기술주도 상당히 좋았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왔던 것들은 아마 연준 의장의 그 후임 지명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뭐 그 상호간세 유예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찌됐건 이 상호간세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상호간세에 대한 카드라는 건 결국 협상용이었다.
협상용 카드였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좀 퍼지면서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일단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될 수 있을 것, 트럼프가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들 상호관세가 7월 8일, 이 7월 8일이죠. 그래서 한 10여일 정도 남긴 상황인데, 미국에서 과연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7월 8일 날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백악관에서 밝힌 거예요. 그죠? 백악관 대변인이 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왔을 때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백악관은 대변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상호관세 유예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커진 거겠죠. 아무래도 관세로 인한 미국 GDP도 역성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여기면서 상호관세 유예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호관세가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지난 4월 9일 발효됐다가 뭐 하루도 안 돼서 이제 유예가 됐죠.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어쨌든 다음 달 8일, 7월 8일 날 마감이 만료가 되는데 미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또 말씀드리지만 개헌과 탄핵과 조기 대선에 어떤 이런 불확실성에 해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한미 협상에 좀 소극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예되면서 오히려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흐름상은 아마 좀 유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 후임 지명을 앞당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근데 파월 의장의 그 후임을 빠르게 앞당길 수 있다는 소식이 왜 지수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튼튼아버지님, 행복님, 샤로님, 김혜영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 잠시 인사드렸습니다. 자, 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까?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관계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금리 인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한테. 근데 파월 의장은 트럼프 요구에 따라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을 정말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이 절대로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파월이 지명했던 인물이지만 지금은 절대로 이뻐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그러니까 페드 의장의 후임 지명을 앞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됐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말씀드려야 같이 여러분들이 또 그 기사를 찾아볼 때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월 의장의 임기가 11개월 남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11개월 남은 상태이고 트럼프가 이제 그 후임자를 오는 9월, 올해요. 그러니까 9월이죠. 9월 혹은 11월 달에 지명할 것을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를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눈에 가식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일정보다 좀 더 빠르게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라고 해요.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후임자를 보게 되면 케빈 워시 전 페드 이사 그리고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을 지금 파월 의장 후보자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밖에도 여러 명의 후보자군이 있어요. 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후임자 물망에 올라와 있고 그 밖에 뭐 데이비드 멀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 뭐 크리스토퍼 윌러 페드 이사 이렇게 후보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기사 보니까 3, 4명 정도로 좁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만약에 이제 연준 의장의 그
임명을 여름에 지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9월, 10월이 아니면 여름에 지명을 하게 되면 내년 5월경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게 파월 의장의 그 임기를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앞당기는 셈입니다. 그죠? 9월에서 11월인데 이거 좀 빨리 되면. 그러니까 후임자 지명을 일찍 발표하면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후임자 지명을 빨리 하면 왜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를 안 듣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다음 의장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발언을 조금 잘 맞춰서 동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지명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트럼프 측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후임자 지명이 일찍 발표되면 그 지명자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떠한 스탠스인지 발언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실제로 임기에 있고 물러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명자가 이야기함으로써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그 의장 후임 지명을 앞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트럼프가 제롬 파월 의장이 싫어가지고 눈에 가시가 좀 재수없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다 바꾸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바꾸려고 빨리 지명을 하려고 하는지는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네, 허준호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 왜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여기도 금리 때문에 좀 이야기를 좀 하는데 지금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쵸? 점도표에서는 분명히 연내 이외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동결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도 추천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먼이사는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의 발언을 했는데 또 파월 의장은 그렇지 않은 듯한 7월 말고 7월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스탠스를 밝혔어요. 그럼에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제롬 파월 의장이 참 용기가 없습니다. 강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참 트럼프 요구는 안 들어주면서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이 연준 내부에서도 7월 금리 인하가 빠르다, 아니다, 9월 달에 해야 된다, 7월 달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미카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래서 지금 수잔 콜린스죠. 콜린스 총재라고 하는데 보스턴 여는 총재인데 이 페드 내에서 지금 최근에 고개가 솔솔솔 나오고 있는 이 7월 금리 인하론에 반대를 했습니다. 7월 금리 인하 너무 빠르다는 거죠. 연준 내에서도 지금 계속 의견이 불일치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면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7월 아마 파월 의장의 발언과 좀 동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회의 전까지는 한 달치의 경제 지표만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6월이니까 7월 달 보면. 근데 실제로 연준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 29일, 30일 그러니까 7월 FOMC가 개최가 됩니다. 다음 달 7월 29일, 30일. 그럼 그 이전까지 연준에서 볼 수 있는 게 5월 개인 소비 지출, PC, 그리고 5월 구인 이직 보고서, 고용 지표죠.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고용 지표. 그리고 6월 고용 보고서. 이게 7월 2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이게 7월 15일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6월까지의 이 고용과 물가 지표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딱 그 7월달 발표 전까지. 8월에는 FOMC가 또 열리지가 않잖아요. 지금 7월, 9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콜린스 총재가 이야기할 때 보면 가장 이른 금리 인하 시기는 아마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해왔던 9월 이후인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연내 2회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시기는 솔직히 이거 동전 던져서 앞뒤를 논하는 거랑 똑같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왜냐면 연준에서 보고 있는 지표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수잔 콜린스라든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게 되면 일단 9월이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금리 인하 시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날 새로 나온 그 점도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점도표에서 연내 2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가장 높았어요. 8명으로. 그쵸?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결을 원하는 위원도 꽤 많았었다. 그게 바로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이 내용들은 아마 연준 내에서도 지금 의견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이야기가 많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 어차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출근길 주식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런 데이터들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면서 업데이트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원인들이에요. 그쵸? 네, 김선숙님, 오블리비아 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어제 엔비디아가 뭐 전날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을 탈환했다라는 좋은 소식이 나와주고 어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 보고 있었거든요. 와, 보면서 진짜 이건 엔비디아 대단하다. 이건 엔비디아는 누가 막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야 이거 이제 한번 떨어져야 될 때 되지 않았나? 보니까 엔비디아의 하락을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한번 좀 떨어질 때 되지 않았나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역시 가는 종목들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시대상에서 AI에 대한 부분들, AI 인프라 혹은 HBM 관련해서 AI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계속 견조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진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좋은 주가 흐름은 횡보 정도가 안 좋다고 봐야겠죠. 그죠? 물론 선반영이 됐다라고 해도.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미증시의 강세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디커플링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해서 마음이 좀 아팠지만 오늘만큼은 좀 커플링 되면서 좋은 흐름 그대로 이어나가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찌됐건 엔비디아가 강세로 끝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좋게 끝났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려서 삼성전자, 특히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두 번째, 서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 돈나무 언니, 그죠? 뭐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가 뭐 서클을 정리하고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딴 쪽으로 자금을 이동을 했다. 지금 뭐 코인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뭐 자금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다 좋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글로벌 국가들의 입법을 발의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이 계속 시중은행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어떻게든 한번 시도해 보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게 단순히 지금은 테마성 흐름이겠지만 나중에는 정책과 함께 단기로 볼 수 있는 흐름보다는 나중에 진짜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처럼 좀 길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물론 우리나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트코인이 정말 좋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겠지만 그죠? 스테이블 코인도 나중에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봐요.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이 정책적이나 이 장기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서클이 2거래일 연속 15% 10% 넘게 빠지면서 30% 가깝게 급락을 보였었고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관련된 종목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뭐 네이버, 카카오, 그쵸?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그리고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 중에서도 관련주들이 같이 급락을 보였단 말이에요. 어제도 급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랬습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실제로 우리 클럽 가족분들과도 매매했었고 저희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3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들을 나중에 한 번 더 공략을 해볼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느냐 말씀드렸죠. 서클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막 조정받으니까 사야 돼가 아니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 하방 경직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공략 한번 해보시면 좋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라인님, 정윤진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서클이 하방에 대한 경직을 일단 보여줬지만 연속성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트럼프가 다음 주 이란과 대화한다라고가 어제까지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참 이것도 얘는 지칩니다. 지쳐. 그쵸? 참 지쳐요. 지금 위협 앞세운 미국 그리고 이란 핵합의 압박, 유럽은 또 스냅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뭐 아실 거예요. 미국과 이란이 어쨌든 계속 핵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은 군사적으로, 그 유럽은 제재 복원 카드, 아까 말씀드렸던 스냅백 이거 가지고 지금 이란 핵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에서 이란이 강대강 전략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대강보다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딱히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핵 협상 협의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이 2015년 7월 14일 날 그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합의를 했죠. 이란은 핵 개발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란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게 합의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됐건 이 핵 합의 그 포괄적 공동 계획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대이란 경제 제재를 복원했고 이에 이란 역시 마찬가지로 단계적 핵 합의 불이행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어찌됐건 지금 이스라엘 이란 휴전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유럽에서 하고 있는 스냅백 이 조항의 발동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합의 위반 시에는 유엔 제재를 즉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고 유엔 안보리에서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냅백은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어가지고 어떤 국가도 막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동이 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누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기한은 정해져 있어요. 시한은 중단된 제재를 이제 복원하는 이 스냅백을 발동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가 이제 오는 10월 18일 영구적으로 만료가 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이란에 대해서 국가의 제재를 좀 복원하려면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안 채택해야 되는데 누가 반대할까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동을 하게 되면 올해 해야 될 거고, 그죠? 10월 전에. 하게 되면은 뭐 무기금수 조치, 뭐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금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뭐 탄도미사일 발사 및 관련 활동,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및 기술 지원 금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옵션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대강으로 갈지 아닐지,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나토 32개국 중 31개국이 스페인을 제외한 국가가 35년까지 GDP 5% 방위비 증액에 합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깡패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네, 어찌됐건 지금 나온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오늘 미국 지표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어서 제가 넘어갔습니다만, 이제 오늘 저녁 내일 나올 게 더 중요하죠. 그것은 이제 따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자, 일단 나토 합의를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들도 한번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은 정해졌죠, 여러분들. 가이드라인은 나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아무래도 나토 합의를 했던 것처럼 GDP 대비 5% 증액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고, 물론 GDP 대비 이제 방위비가 올라갈 것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죠, 이번에. 그죠. 국가안보실장이 어찌됐건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부담이 없는, 우리나라는 그게 영향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가이드라인에 나온 부분에 있어서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은 나올 것 같다. 대신
그렇게 되면 방산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관심을 보여주겠죠.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이거 같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를 죄송해요. 오늘 좀 관심을 갖고 다음 주까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종목들, 섹터들 같이 이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게 되면 이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나왔던 이야기예요. 나토 방위산업 협력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국장급 방산협의체 신설하는데 합의를 했고요. 지금 미국 나토에서 이제 방위비 5%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 역시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될 것으로 좀 동일한 가이드라인 선상에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안보실장도 만나서 이 방산 합의체에 대한 부분들을 신설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를 증액해야 되는 거, 그쵸? 그런데 어쨌든 한국도 아시아도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협상에 의해서 꺼낼 수 있는 카드, 이 카드가 바로 계속 나왔던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거였잖아요. 방산은 뭐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해소가 되면서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방위비 증액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방산 역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어제 클럽 가족분들하고 같이 봤던 섹터가 원전하고 방산이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위 실장이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했는데 조선업 협력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해 11월 당선된 이후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반복해온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와도 관련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의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미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거죠. 조선, 방산, 원전. 그래서 이 섹터는 한 번 더 보실 필요는 있어요. 물론 주도주가 반도체 제약바 이쪽에서 바뀌면서 조선, 방산, 원전, 증권, 지주로 갔었고 최근에 주도주는 지주사와 은행, 증권주였습니다. 그쵸? 누구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되는. 근데 또 여기에서 이제 주도주가 또 바뀌는 모습들. 최근에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성향 차이긴 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산업 자체를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동안 원전은 설치에 대한 강조가 좀 많이 됐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정비 혹은 해체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재밌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도지 형태, 십자가 형태의 흐름에서 혹은 윗꼬리 아랫꼬리를 다 다는 상태에서 굉장히 관망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왜? 어제 국내 그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여부가 어제 결정이 나는 거였거든요. 제가 오전에 그 회의가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나서요. 오후에 관련된 종목을 매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이슈를 단타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움직임이 나올 줄 알고. 근데 웬걸 장마감할 때까지도 소식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넥스트레이드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일단 결국에 지금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났습니다. 저는 왜 승인이 될 거라는 것에 베팅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조선 한수원 체코 원자력 이런 우리나라 원전의 기술력을 그렇게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체 관련해가지고 승인을 안 해준다? 그럼 저는 기술력과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이 아이러니 안 된다고 봐요. 안 맞는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건 승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오늘 갭상승 이후에 밀리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는 전략도 좋고 아예 원전 자체, 이 산업 자체를 좀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짧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오늘 오전에는 아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종목 몇 개 말씀드리면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천 아닙니다, 여러분들. 추천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종목 몇 개만 좀 보면 어제 장 막판에 움직였던 종목들 트레이드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신규 상장주 중에 원일 TNI 이 종목이 강력하게 올라왔어요. 그쵸?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체하면 오르비텍이 있고, 그쵸? 근데 오르비텍은 이제 과열 종목이었다가 경고 종목으로 좀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대창솔루션도 마찬가지죠. 그쵸? 이런 종목들이 단기 변동성을 보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추천 아니에요. 절대로 추천 아니니까 추천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좀 볼 게, 결국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비슷한 내용들에서 딱히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는 건 똑같아요. 항상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라인님,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저는 추세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올라가려는 추세를 제가 우리 47개월 딸내미가 있지만 달려가는 거 위험해서 제가 잡았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저희 딸은 그대로 앞으로 나가면 속력이 좀 줄 뿐이에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지금 저는 시장이 가고 있지만 뒤에서 어떤 요인들이 잡아 끌었을 때 속도가 좀 줄었다 하더라도요. 저는 곧장 그 앞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고 보일 수는 있지만 상승에 대한 큰 흐름은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시면 성공 투자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시간이 좀 짧았네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하시고 불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주식의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